최근 터키에서 찍힌 한 위성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해안가에 질비하게 늘어선 배들이 가득했으며 깔끔하게 정렬돼 있지 않고 한눈에 봐도 대충 정박돼 있는 등 여기에 일부 배들은 반쯤 뜯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터키 이즈미르에서 북쪽으로 약 50km가량 떨어진 알리아가 항구에서 찍힌 것으로 크루즈 선박들의 폐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크루즈 무덤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럽이나 중국에서 온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 코로나의 여파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자 터키의 해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홍콩에서 46년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던 전보와 세계 최대 크기로 건조 중이던 유람선도 이 같은 결말을 맞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유럽에서 유람선 업계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 큰 파도를 피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이 유람선 건조와 관련해 한국에 갑질하자 한국이 제대로 참교육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976년 마카오 카지노 재벌 스탠리 호가 세운 전보는 길이가 거의 80m에 달하는 플로팅 레스토랑으로 40년 넘게 홍콩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배우 톰 크루즈를 포함해 300만 명이 넘는 손님들에게 광동 요리를 제공했으며 영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 등장하는가 하면 국내 영화 도둑들 촬영지로도 쓰여 한국에서도 유명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신종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3월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전보의 모회사인 에버들 레스토랑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5월 30일 식당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의 검사 및 유지 보수로 인해 누적 적자가 127만 달러, 하나로 약 16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며 운영 자금 부족으로 최종 폐업을 한 뒤 동남아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보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 전보는 예인선에 끌려 홍콩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전보가 돌연 해상에서 전복돼 수십천 미터 해저로 침몰했다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줬습니다. 다행히 부상당한 승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침몰 현장에 수심이 1000m가 넘어 인양 작업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자 홍콩 현지 언론들은 홍콩의 상징이 사라졌다며 전보의 침몰이 마치 홍콩의 흥망성쇠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심란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죠. 그러는 와중 전보의 침몰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상 사고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선주가 가지고 있자니 항구 사용료와 세금 등 나가는 돈이 더 많자 이를 침몰시키고 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홍콩의 비극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급 크루즈선으로 건조 중인 글로벌 드림2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 고철로 팔리게 되는데요. 홍콩 크루즈 기업인 드림 크루즈의 발주로 독일 발트에 연한 위스마르의 MV 베르프텐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온 이 크루즈선은 발주사와 조선소의 파산으로 매각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새 주인을 찾지 못해 결국 선체는 고철로 팔릴 예정이며 선체 내부의 각종 기계와 장비는 별도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드림2와 자매선인 글로벌 드림은 각각 최대 9,0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어 승객 수용 능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크루즈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크루즈는 테마파크, 멀티플렉스 영화관, 8개의 에스컬레이터 세트 등을 갖춘 호화 유람선으로 설계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글로벌 드림을 뛰어넘는 크루즈선은 건조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되는데요. 하지만 발주사와 조선소의 모기업인 크루즈 리조트 그룹 겐팅 홍콩이 올해 초 코로나19의 여파로 파산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이뤄냈던 홍콩의 자존심이 이제는 고철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파산하고 주인을 잃은 크루즈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간 13척의 선박을 폐선할 수 있는 터키의 알리아가 항구는 현재 더 이상 선박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상태이며 이 중 90%는 크루즈선입니다. 때문에 알리아가 항구는 크루즈의 무덤이라는 섬뜩한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터키 현지 선박재활용산업협회 관계자는 전염병 이전에는 주로 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을 처리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크루즈 업계는 직격탄을 맞자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유명 크루즈 운항사 노르웨이제한 주가는 73%나 빠졌으며 로열은 59%, 전 세계 최대 역의 크루즈선 업체 카니발 코프는 68% 떨어졌습니다. 영국 크루즈 업계도 코로나19, 프레임워크 등 여정에 따른 공중보건 대책을 강구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수요 급감의 운행금지 조처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크루즈 업계는 결국 폐선이라는 뼈를 깎는 자구안을 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유럽과
중국의 크루즈선 업계는 그동안 한국조선 업계의 갑질과 조롱을 일삼는 곳이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조선 업계는 2019년 이후로 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거의 손을 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선이 LNG 운반선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해양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한국이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럽 선주와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그리고 유럽 선급회사들의 갑질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선 크루즈선을 제작할 때 크루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은 무조건 유럽 기자재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세계 선박 수주와 관련해서 한국 조선소의 전부 빼앗겼는데요. 때문에 유럽에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와 세계 선급회사에 압력을 넣어 크루즈선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탁자와 의자, 샹들리에 같은 고급 인테리어 제품의 경우 유럽에서 부르는 것이 값인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사 규정을 이용해 유럽 인테리어 기자재 업체들이 일부러 한국 등 아시아 조선소의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 만드는 크루즈선이 같은 급의 유럽 선박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유럽 선주의 갑질입니다. 정확히는 선주 와이프의 갑질이 정확한데요. 최근 해운업계에서 여성의 지위는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습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완공하고 선주들이 와서 출항식을 할 때 배의 이름은 무조건 여성이 짓게 하는 관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대항해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풍습으로 여성이 이름을 지어주고 출항시켜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미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가족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선주들은 집안 여성들의 입김이 많이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크루즈선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더 심하게 드러나는데, 인테리어 총괄을 대부분 선주의 와이프가 맡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유럽 자재 거래처가 대부분 선주의 와이프와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 지인들로 장기간 교류해왔기 때문에 와이프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유럽 업체들이 주로 선정되고, 오랫동안 그들을 상대해온 유럽 업체들은 노하우가 쌓여 설계에 있어서도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설계 도면을 바꿀 때도 유럽 선사들은 취향을 알기 때문에 2시간이면 해결하지만 아시아 조선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만든 최고의 걸작 오아시스 오브 더 시스호는 선주의 와이프의 변심 때문에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 100번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를 100번 바꾸면 100일이 되는데 100일 동안의 잠재적 손실을 선주들이 부담할 리는 없고, 결국 아시아 조선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조선소들은 선주들의 와이프의 입김이 닿지 않는 LNG 운반선이나 화물선 등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반대로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 밀려 LNG선이나 화물선 대신 크루즈선에 눈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크루즈선을 통해 자국 조선산업의 돌파구를 찾았다며 세계 최대급의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등 조선 분야에서 한국을 제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웃는 것은 한국조선이었습니다. 한국조선업계가 크루즈선 사업 일선에서 물러서긴 했어도 최근 국제해사기구가 내세운 환경정책 때문에 한국의 LNG 설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크루즈선의 인테리어는 유럽이 꽉 쥐고 있어도 결국 선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과 기관 개통 등 LNG 저장 시설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크루즈선을 직접 건조하지 않아도 LNG 기술을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럽은 한국의 또 다른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운반선 기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설정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약 76억 톤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탄소 배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고 액화시켜 해저 지하 퇴적층에 매립하자는 발상을 내놨습니다. 매립된 이산화탄소는 유정의 제주입 때 석유 회수 증진 용도로 쓰이는데, 문제는 이 발상을 실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조선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를 해냈는데요. 포스코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럽 친환경 벤처기업 에코로그는 최근 국내 조선 3사의 CCUS 사업을 위한 이산화탄소 운반선 디자인을 문의했으며 2035년까지 연간 약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해 총 60척의 100%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금액은 550억 달러, 하나로 약 70조 원에 달하는데요. 현재 초대형 이산화탄소 운반선 기술은 한국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항모급 초대형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또 전 세계 조선업계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거듭한 한국,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